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통화 녹음에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 문제에 대해 명 씨와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야당은 명백한 공천 개입이라고 주장했는데 대통령실은 좋게 대응해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음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태균 씨와 나눈 대화가 담겼습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이거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관련 내용인데 대화 속 김영선 전 의원은 통화 다음 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로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입니다. 통화 당사자인 명 씨는 민주당이 공개한 녹음엔 당과 논의하겠다는 중간 내용이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화 내용과 관련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얘기해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야당의 녹취 공개,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한 채 향후 대응 방법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태를 정치적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오늘 비상 연석회의를 소집하는 등 추가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취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침묵했습니다. 민주당의 녹취를 공개했는데 대통령님 목소리가 나왔는데 당 차원의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는데 당 지도부 관계자는 발언을 자제하고 사태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며 대응에 고심 중임을 내비쳤습니다. 친한계와 친윤계 의원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저는 당무감사를 좀 착수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 입장에서 자신이 정치적인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추가 폭로를 예고한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일 전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치적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추가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그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훌륭한 일이구나 할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과 지역위원장을 소집해 비상연석회의까지 열 계획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여야 간 한바탕 공방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맛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맛수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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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녹취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이거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동일 교수님, 저 녹취입니다. 17초 분량이고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논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이재명 대표 아까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정치적으로 훌륭한 일인지 얘기했잖아요. 그런 건 아니겠죠. 정치적으로 훌륭한 일은 아니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말 눈살 찌푸릴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맞고요. 예.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 내용은 공천 개입 했다 얘기 정도라 알 수 있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고 이런 일들이 자꾸 얘기 나오는 것은 결국 국정 동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예. 국민의 입장에서 정말
좀 부적절한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것이 무슨 뭐 정말 탄핵의 증거가 된다, 뭐 또 핵폭탄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너무 과장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으로는 부적절한 얘기긴 하지만 탄핵이란 것은 뭐 법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걸 중대하게 위반했고 예. 직무집행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대통령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일 아닙니까? 당선인 시절이고 이게 2022년 5월 9일이니까 5월 10일 취임 하루 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 내용을 들어보면 뭐 김영선 관련 예를 들어 개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훨씬 전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5월 9일에 이런 녹취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게 무슨 뭐 헌법 위반, 뭐 법률 위반, 뭐 또 헌정 질서 위반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명태균 씨가 아까도 잠깐 그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당에서 알아서 하겠다 내지는 당에서 논의하겠다고 한다. 이 정도 얘기를 다 지금 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녹취록 공개하는데 전체를 공개한 게 아니고 일종의 짜깁기를 한 것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 맥락이 어떤 건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 무슨 헌정질서 위반이라 얘기한 것도 너무나 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저희 TV조선 취재진에 밝힌 바에 따르면 중요 내용은 좀 빠져 있다 이런 주장을 또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중요 내용은 빠져 있다가 이 대화에서 중간에 빠질 수는 없잖아요. 예. 앞이나 뒤에 빠질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요. 뭐 당에서 알아서 하겠다. 아니 대통령이 되기 하루 전날 얘기해서 공천해라라고 네. 했다는데 당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건 다 대통령이 시킨 대로 하겠다. 뭐 저는 이렇게 들리고요. 이 말을 명태균 씨가 한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됐지만 내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이 녹취록을 갖고 있는데 이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용산에서 나에 대한 구속을 막아달라. 이런 메시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이 육성이 공개된 것도 정말 좀 한심스러운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한 것 자체가 더 심각해요. 저는 앞으로 또다시 관여하거나 보고한 내용들의 녹취록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지금 뭐 대통령이 되기 전날이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녹취록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저희가 법적인 문제는 잠시 뒤에 좀 따져보기로 하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이 육성 공개 2시간 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저 좋게 얘기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실 대응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것도 이제 아마 또 다른 녹취록으로 뭐 공개가 돼서 또 이제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변호사 얘기 들어보면 또 본인도 뭐 알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민주당이 지금 다른 또 공개하겠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일의 위기의 본질이 뭐냐 생각해 보면 이런 폭로되는 일들이 무슨 뭐 대단한 뭐 범법 행위가 있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소소한 것들이 많은데 이게 처음부터 정말 모든 일에서 위기 대응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뭐 명태균 씨가 어떤 형태로든 지난 경선 과정, 대선 과정에서 좀 이른바 좀 공을 세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못하면은 어떤 윤석열 캠프라도 이런 데에서 관리가 됐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늘 선거 과정에서 있을 수 있고 늘 있는 일입니다. 예. 그러면 그게 적절하게 어떤 보상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처음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브로커다, 무슨 뭐 허풍쟁이다, 과장하다 이렇게만 나오니까 명태균 씨가 자꾸 그런 걸 공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그런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고 또 두 번째 자꾸 폭로가 되는데도 그걸 관리하는 이 대통령실이라든지 여권 전체의 대응이 정말 천수답입니다. 답답하고 네. 폭로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잠깐 있다가 또 금방 대응하면 그게 결국은 사실이 아닌 거로 드러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꼭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 별다른 친분 관계 없다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친분 관계에 있고 여사와도 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뭐 카톡을 주고받거나 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2번밖에 안 만났다고 또 그게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나니까 경선 과정에서 저 친분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다 친분을 끊었다, 연락을 끊었다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근데 자꾸 해명이 자꾸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나니까 마치 전체를 지금 거짓말하는 것처럼 나온단 말입니다. 예. 불이 났을 때 처음부터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부어서 바로 꺼야 되지 자꾸 이렇게 무슨 컵으로 하나씩 물을 뿌리는 것처럼 하면 결국 불이 더 번지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게 본질이 이런 거니까 지금이라도 대통령실 전체가 뭐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함께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함께 만나서 사실이 어디까지 뭐가 진실이냐 예. 한 걸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하나하나 찔끔찔끔 대응하는 것이 결국 위기를 이렇게 키우는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대응이 미흡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난달 초에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대선 경선 이후에는 명태균 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5월 9일 그러니까 취임 하루 전에 통화한 게 공개가 된 거예요. 이런 대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 대통령이 경선 이후에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 속으로는 웃었어요. 예. 아니 김건희 여사가 명선생님 하는데 통화가 없었겠어요? 예상을 하신 거군요. 국민들이 다 예상을 하는데 대통령실만 예상을 못한다는 게 정말 우리 지금 초라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간에는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들이나 비서관들이 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론조사가 안 좋으면 대통령의 왜 이렇게 여론조사가 안 좋아? 해오면 뭐 국민의힘은 이렇고 민주당은 이런데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이렇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보고서가 올라가야 되는데 전광판도 안 보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번 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래전 얘기잖아요. 대통령만이 기억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만이 기억해낼 수 있는 거면 기억들을 살려서 그때 당시에 김영선 공천 문제는 뭐 당연히 기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기억을 살린 다음에 자신의 측근과 또는 비서실장과 얘기를 통해서 이러이러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비서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짤막하게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관여한 적 없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다 보고받았다고 생각하고 관여한다고 생각하니까 아,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이 정부의 굉장히 가장 큰 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께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법률가이시기도 하니까 아까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이 지금 공개된 17초짜리 이 녹취를 과연 공천 개입의 증거로 볼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왜냐하면은 이 공직선거법 규정상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5월 9일은 대통령이 취임 전이기 때문에 당선인 신분으로 통화를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법률가로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할 것 같아요. 지금 판례가 없기 때문에 예. 당선인 지위에 관한 법률에는 대통령에게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예. 대통령 인수에 관한. 그런데 이걸 또 공무원으로는 볼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5월 9일은 그러니까 공천하라라고 청탁할 때는 5월 9일은 당선인 신분이고 공천이 된 날은 5월 10일이에요. 네. 교묘하게 하루 사이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5월 9일 날 공천에 개입을 했고 그리고 5월 10일 날까지 공천이 되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개입이 유지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딱 끝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라 검사였다라고 한다면 수사해서 기소했을 거예요. 무죄를 받던 어떻게 되든 기소해서 재판받아라라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은 최대한 수사를 빨리 한 다음에 기소로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스럽다라고 생각됩니다. 참 이 상황으로 여당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친한계와 친윤계의 반응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 민사의 녹취를 공개했는데 대통령님 목소리가 나왔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 일시는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고요. 당무 감사를 좀 착수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필요하다면 제가 그 요청할 의향은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굉장히 고심이 깊어 보였어요. 어떤 점이 가장 고심이 깊을까요? 저건 뭐 무응답이 답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뭐 답하기 참 어려운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사실은. 이제 뭐 권성동 의원이 이제 저렇게 얘기한 거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저도 그에 동의합니다. 예. 그러나 이 문제는 법률적 문제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다 정치적 문제가 돼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말 여권 전체, 정부를 포함해서 여당을 포함해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전체가 이에 대해서 정말 무능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권에 또 좀 한 축을 이루는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얘기고 뭐 무응답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제일 문제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어떤 그 뭐 사실이 무엇인지 몰라도 녹취록을 얼마 들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 네. 앞으로 계속 공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걸 모른 채 지금 상황에 또 답을 해버리면 뭔가 또 거짓말이 결과적으로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실과 여권 전체가 함께 다 모여서 이 문제는 진상 파악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여사를 소환해서 같이 뭐 말이 그렇습니다만 같이 해서 100% 진상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없다면 대통령실의 실장을 포함한 모든 참모들이 사실은 뭐 무능한 일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얘기고 이런 일에 대해서 계속 그냥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네. 대통령께 말조차 못한다. 진상이 무엇입니까? 김 여사한테 이 문제가 사실이 무엇입니까라고 파악조차 못한다면 네. 자격이 없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녹취를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 간에 또다시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로 갔을 때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들도 있습니다. 야당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녹취록이 나오면서 친한 친윤계의 갈등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특검을 하면 저는 이건 탄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더 뭉칠 것으로 예상하시는 그래서 건가요? 뭉치기도 어렵지만 네.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탄핵이 예. 되면 보수도 괴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큰 건이 다가와서 특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고 예. 친한 친윤의 갈등 문제를 이제는 넘어서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과의 갈등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에게 진실을 말하느냐 아니면 진실을 계속 거부하다가 국민에 의해서 사실상의 탄핵을 당하느냐 그리고 사실상은 탄핵을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탄핵에 동의를 하겠죠. 근데 그 상황까지 어떻게 갈지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인데 네. 좀 굉장히 회의적이죠.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자신을 숨겼다고 보고요. 한동훈 대표가 더 잘 알겠죠. 지금 특감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국민을 위로할 수 있는 건 특검밖에 없는데 그걸 받았다가는 대통령이 아니면 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녹취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 그 통화하는 녹취가 직접 공개됐는데 있을 수 없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적시한 탄핵 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모두와 함께 탄핵 소추안을 완성해 갈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정말 핵폭탄급이고 엄청난 일이고 뭐 그래야 자신의 지금 사법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가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 어저께 공개한 그런 11월 31일 날 공개한 네. 그런 시점도 그렇고 결국은 이것은 정치 공세를 하나하나 쌓아나가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 녹취록 더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더 공개를 할지 들으신 게 있으세요? 아마 대통령실에서 또 다른 해명이 나오면 그와 반대되는 녹취록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국민과 민주당의 주장을 따라서 해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명태균 씨가 더 큰 것, 명태균 씨만 가지고 있는 녹취록이 있겠죠. 이게 무서워서 국민을 멀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되고요. 네. 또 이게 앞으로 김진태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진태 공천과 관련한 녹취록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예. 또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여론조사해주면서 돈을 주고 김영선 씨가 공천을 받은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지고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공천을 준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참 명태균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실과 여당이 설명해야 할 부분은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때인 것 같습니다.
여당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여당 고심이 더 깊어진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연일 특별감찰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래 비위를 예방할 특별감찰관을 지금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 개선책을 주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원총회로 인해서 당이 더 분열, 갈등 양상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 많은 분들께서 절대 표결 이런 양상으로 가는 것은 정말 숙고를 해야 된다. 가급적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특검을 지금 임명해야 된다고 어제 아침 최고위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시점이 민주당에서 명태균 녹취록 공개하겠다라고 알려진 뒤에 한 발언이거든요. 어떤 의도겠습니까? 특별감찰관이겠죠. 특검은 조금 더 나가야 되는 얘기고. 네, 특별감찰관이요. 특별감찰관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나 다른 여권에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 진짜 무슨 특별감찰관 지금 임명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현재 문제되고 있는 위기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거라도 해야 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다 여러 차례 윤 대통령도 그렇고 다 약속했던 거 아닙니까? 하겠다고. 그리고 법에 하라고 돼 있고요. 또 북한 인권재단 이사 문제와 연기할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런 거라도 임명해서 우리가 지금 뭐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일부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왜 이런 걸 불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들인데 정말로 지금 위기로 느끼고 있는 건지 그런 것조차 느끼조차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11월 15일, 11월 25일 되면 이재명 대표의 유죄 선고가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때만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에서 보시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관철 될 거라고 보십니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의미가 없는 문제가 돼버렸어요. 지금 실은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침묵을 했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예. 본인이 스스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정치 초보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미래 비리를 예방한다는 거죠. 아니 지금 도이치모터스 문제, 명태균 문제, 정치자금법 문제 다 과거의 일이잖아요. 과거 일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특별감찰관 임명해서 미래의 일을 예방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실 인식이 안 된 건데 아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명태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지금 상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아마 그냥 특별감찰관 얘기를 그냥 한 것 같은데요. 네. 국민들 보기에는 너무 속편한 얘기, 태풍 불어오고 있는데 그냥 노닥거리면서 고구마 꼬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여당 내부가 이런 문제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쪼록 김 여사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 국무부가 러시아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 8,000명이 조만간 전투에 투입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한미 외교 국방 장관 회의에서 나온 평가인데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 약 1,000만 발과 미사일 1,000여 발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 참석자들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섭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 10,000명 중 8,000명이 쿠르스크에서 훈련 중이라며 수일대 전투 투입을 전망했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포병과 무인기, 참호 공략 등 훈련을 받는데 이는 전선 투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는 겁니다. We've not yet seen these troops deploy into combat against Ukrainian forces, but we would expect that to happen in the coming days. 김용현 국방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1,000만 발에 가까운 포탄과 미사일 1,000여 기를 지원한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미사일 도발과
핵 WMD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북한 파병 긴급회의에서는 미국 대표가 북한 파병을 시인하지 않은 러시아 대표를 몰아붙였습니다. Does Russia still maintain that there are no DPRK troops in Russia? That's my only question and my final point. 이와 함께 어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북한은 어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ICBM이 신형인 화성 19형이며 ICBM 최종 완결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 발사 명령을 내리며 ICBM 발사는 적의 대응 의지를 알리기 위함이고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딸 주애를 발사 현장에 데리고 나와 시험 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휘했다고 전했습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가 한국 수력 원자력을 원전 신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해 프랑스와 미국 업체가 낸 이의 제기를 기각했습니다. 반독점 사무소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의 이의 제기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두 업체는 항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목표로 한 한수원의 협상은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화제 이슈 콕 집어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북한이 전날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최신형 화성 19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북한은 어제 발사한 게 최신형 화성 19형이다. ICBM의 최종 완결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행 시간이나 최고 고도를 보면 아직은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라고 봐야죠. 화성 18형을 작년 12월 달에 쐈는데요. 네. 이번에 쏜 게 이제 10개월 만에 쏜 거잖아요. 그런데 비행이 고도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은 7,687km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지난번에 비해서 1,000km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 시간은 지난번보다 11분이 늘어난 85분을 비행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은 이제 성능이 우수한 그런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화성 17형이 지금까지는 사실상 제일 좀 긴 그런 그 미사일이었어요. 예. 이게 11축 22륜짜리였는데 아마 어제 발사한 것은 12축 24륜짜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바퀴만 하더라도 양쪽에 24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 9월 달에 김정은이가 이런 발사대만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아마 쐈을 거다라고 보고요. 단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확인해야 될 것은 이것이 고체 연료 기반인지 액체 연료 기반인지 그것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할 때 어찌됐든 정상 각도가 아닌 고각에서 발사를 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ICBM의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게 완성이 됐냐 이게 쟁점이잖아요. 네, 아직까지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ICBM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필요한 기술이 크게 이제 두 가지 기술일 텐데요. 하나는 재진입 기술이고 하나는 다탄두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것이 정상 각도로 발사해서 그것이 제대로 대기권을 이제 뚫고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어제는 고각 발사했어요. 비행거리는 한 1,000km 되는데 그것은 지난번 화성 18형하고 똑같아요. 1,000km가. 그런 것을 보면 아직은 완전하게 이 뭐라고 할까요?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보고요. 네.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술 이전을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여전히 이제 이 부분은 어제 2+2 한미 국방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가지고 기술 이전한 징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 거 하면은 북한이 이제 이례적으로 ICBM 발사 5시간 만에 김 위원장이 발사 현장 참관한 사실과 발언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핵무력 강화 노선 절대 바꾸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미 대선이 오늘이 11월 1일이니까 나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절대로 핵무기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핵무력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미 대선에 영향을 주고 싶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북한과의 핵군축 회담의 가능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좀 더 유리하게 이렇게 선거에서 유권자들한테 마음을 이렇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어저께 워싱턴에서 열린 이제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 성명에서 비핵화 표현이 9년 만에 빠졌어요. 이를 두고 결국은 이제 한국과 미국의 표현이 좀 미묘하게 좀 달라진 건 아니냐. 결국은 이게 그 기술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한미 간의 국방부 장관 회담 예. 연례 안보 협의 회의죠. 그 회의할 때 공동 성명에 한반도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라는 게 용어가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한미 외교 국방 장관 회담, 네. 2+2 회담이 3년 만에 열렸는데요. 그때 모두 발언에서 아예 이제 이 부분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에 이제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의 비핵화에 이제 그렇죠. 방점이 가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남북한을 아우르는 그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 일각에서 계속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래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보다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비핵화가 목표가 아니라 핵무기 지연을 더 목표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핵무기 지원이라는 지연이요. 핵무기 사용을 핵무기를 지연한다는 네, 거예요. 사용을 지연. 네. 그런 의미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들었으면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한 번 정도는 핵과 관련된 협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협상의 성격도 달라질 텐데 네. 만일에 이제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핵군축 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핵군축 회담을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연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당장 이제 북한의 핵이 더 이상 고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지금 기존에 북한이 지금 만들어 놓은 핵무기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인정해주고 대신에 핵물질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심 분리기 이제 그 생산 공장도 다 예. 공개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통제 그리고 이제 ICBM에 대한 통제 이런 정도를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핵을 인정해주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북 제재를 해제해주는 그리고 나서 이제 장기 목표로 북한의 비핵화로 간다는 이런 이제 의도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연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로 봐서는 큰 이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장선 3명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리차고 정찰 총국장도 뭐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어떤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하게 될까요? 네, 뭐 이 중에서 가장 관심 가져야 될 사람은 이제 바로 이창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뭐 김용복이라는 사람은 이미 이제 여러 번 우리가 논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저기 이제 이창호라는 사람은 이제 2022년도에 정찰 총국장이 된 사람이거든요. 이제 정찰 총국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느냐 하면 대남 공작을 하고 대외 공작을 담당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서 외화 벌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술 탈취를 하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북한이 파주, 속초, 백령도 여기에 이제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그 무인기를 회수한 적이 있고 2017년도에도 인제에서 북한이 보낸 무인기를 회수해서 그걸 다 공개한 적이 있잖아요. 이때 이 무인기를 보낸 주 책임 부서가 바로 이 정찰 총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거기에 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을 이렇게 보면 지금 참호전이 전개된과 동시에 가장 이제 현대화된 소위 말하는 이제 드론이 전쟁을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드론전에 네, 이 사람이 이제 간 것은 아마 이 드론을 보면서 드론의 기술도 습득을 하고 이 드론이 전술적으로 어떻게 운용되는지 그걸 아마 이제 충분히 배우고 듣고 알기 위해서 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면 북한의 드론 개발과 북한의 전술적 운용에 대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한국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네, 알겠습니다. 북한과 이야기 해봤습니다. 김효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풍 콩레이가 중국 상하이 인근으로 북상을 하면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관측 120년 만에 처음으로 11월에 태풍의 영향권에 든 건데요.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태영 기자, 네, 수도권도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현재 바깥 날씨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 낀 상황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비가 예보되지 않았지만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겠고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제주 산지에는 최대 300mm, 남해안에는 8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초속 20m 안팎의 거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거센 비가 예상됩니다. 남해상에선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고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태풍 콩레이는 현재 대만을 지나 중국 상하이 방향으로 이동 중인데 우리나라가 11월 태풍 영향권에 드는 건 기상관측 1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는 앞서 콩레이가 최대 시속 227km의 강풍으로 대만에서 74명의 사상자를 낸 만큼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19도, 대구와 광주 18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비가 그치고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한반도 북서쪽에서 찬 공기를 동반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며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광화문에서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마약을 팔고 매장 내에서 투약할 공간까지 마련해준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을 판다고 소문이 나면 손님들이 몰리는 걸 노렸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어느새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마약 확산을 막을 시급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마석도 형사가 술집 선반을 열자 두툼한 마약 봉지가 발견됩니다. 왜 여기만 서랍이 있지? 영화에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찰관이 유흥업소 화장실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소파를 들춰보며 바닥까지 샅샅이 살펴봅니다. 소파 등받이를 뜯자 발견된 지퍼백들,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이 유흥업소는 지난 1월부터 손님들에게 마약류를 팔고 방에서 투약까지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유흥업소는 철저히 예약제로만 운영되는데 마약류를 제공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이 몰렸습니다. 경찰은 업주를 구속하고 종업원 5명, 손님 2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관할구청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유흥주점 실운영자 A씨는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주점 내에서 손님에게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하였고 올해 말까지 석 달 동안 유흥과 마약범죄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은 지금까지 이 유흥업소를 포함해 유흥업소, 클럽 종사자와 손님 등 총 91명을 적발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형을 확정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는 돈봉투를 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송영길 지지 모임 좌장이던 윤관석 전 의원은 중간에서 이 돈을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정근 녹취록이 핵심 증거였습니다.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얘 한 개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돈봉투 사건 관련 첫 확정 판결입니다.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임종성, 허종식 등 전현직 의원 3명은 1심 유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송 전 대표는 1심 재판에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정근 녹취록을 근거로 현역 야당 의원 6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10달 넘게 의원들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로 알려졌던 사실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검찰이 1일 오늘 출석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혜 씨는 아직 출석 의사를 밝히진 않았다고 해요.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가 아닌 아직까지는 참고인으로 판단됐는데요. 결국 이 부분은 본인의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된 참고인으로 지금 그 소환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네.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지난 8월 30일 전주지검 같은 경우에는 이 문다희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그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서 압수수색물에 대한 분석이 끝나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소환을 한 것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나와서 물을 것은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 7월경에 전 남편인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지금 취직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한 2억 2천여만 원에 받은 것이 이 뇌물죄가 아니냐. 그리고 더불어서 그 무렵에 또 문다혜 씨도 태국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청와대에 있던 직원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뇌물죄, 직권남용죄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본인이 받은 어떤 그 혐의가 어떤 것인지 묻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물증이 상당 부분 확인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으로 있던 백원우 전 비서관 그리고 그 밑에 있던 그 신모 행정관들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는 했습니다만 지금 알려진 바로는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상당히 난항이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이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문다혜 씨가 어떻게 보면 그 출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수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변곡점을 맞는 포인트가 바로 오늘 11월 1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채용 특혜 의혹, 이주 지원 의혹 이거 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시기에 이뤄진 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시기가 또 언제 될지. 그렇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관심이 것처럼 쏠려요. 지난 8월 30일 날 그 문다혜 씨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지금 그 확실하게 지금 기재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불러서 조사할 사람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될 것이고 지금 관할이 지금 그 전주지방검찰청이기 때문에 전주지검에서 뭐 우리가 헌법 11조의 평등, 법 앞의 평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전주지검으로 소환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 것이고 다만 그 시점이 어떻게 될 것인가와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 그 뭐 서면 조사 이게 다 다른 관련되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뇌물을 주었다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었던 이상직 전 의원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이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 조사한 이후 그 시점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기가 결정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전주지검 수사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세영 선수 폭로 이후 배드민턴 협회에 대해 조사를 벌였던 문화체육관광부가 김태규 회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어요. 경찰 수사에 의뢰도 했다고 하는데 무슨 혐의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또 하나는 형법상 배임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보조금법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 물품이라든가 어떤 계약을 할 경우에는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업체에 대해서 수의 계약으로 했던 방식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라는 혐의 하나고 또 하나는 형법상 배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한배드민턴협회와 후원 계약서를 하면서 그 단순한 후원 계약에 대한 추가적인 계약으로서 물품 후원 계약을 했었는데 그 계약으로 그 했던 물품 공급받기로 했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국에 있는 그 배드민턴 협회에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자신이 예전에 이제 그 회장으로 있었던 충청도 쪽에 있는 그 배드민턴 협회에 거의 절반이 넘는 5천만 원이 넘는
물품을 몰아줬다라는 그 혐의가 결국 배드민턴 협회에는 그 손해가 되고 또 이 그 충청도 쪽에 있는 그 충남 배드민턴 협회에는 이익을 몰아줬다라는 취지에서 형법상 배임 내지 횡령이 된다는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의 수사 의뢰 또 그 행정적인 절차에서는 징계를 의뢰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김태규 회장은 법률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인권위 제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냐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본인은 그 보존법 관련해 가지고는 예. 대한체육회 규정을 그대로 지켰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이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면은 대한체육회에서 승인을 요청을 하고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대한체육회 등에서 승인을 했다는 것이죠. 나아가 또 본인들뿐만 아니고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이 수의 계약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은데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지금 징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아직까지 수사에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수사 의뢰한 상태에서 징계 발의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이제 세 번째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이 회장의 연임 반대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더라도 저희 마지막으로는 뭐 저희가 승인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면 뭐 행정소송도 뭐 필요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럼 사실상 이게 3연임을 선언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체육인들이나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여론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냥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본인이 뭐 계속 밀고 나간다면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좀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기흥 회장에 대한 비난 여론도 있는 상황인데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보세요? 결국 본인이 결단할 문제인 것 같고 예. 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본인이 3연임에 도전할 의사를 예.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규정상으로도 맡기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체육회 정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4년 임기에 한 번 더 해서 연임을 할 수 있고 더불어서는 공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본인이 또 특히 지금 현재 공정위원 15명을 전체 다 임명했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행 규정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이 이제 3년임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제한은 현실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준영 변호사와 사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4마리 펭귄이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4인조 건달처럼 보입니다. 매년 영국에서는 귀엽고 웃긴 야생동물의 사진을 볼 수 있는 코미디 야생사진 어워즈가 열립니다. 수천 개의 출품작 중에 결선에 진출한 사진들이 공개됐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건들거리며 걸어가는 펭귄들 사진이 마치 뒷골목 조폭을 연상시킵니다. 얼음 위를 걷는 바다 독수리는 마치 음반을 질주하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같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붉은 개미 한 마리가 나뭇잎 구멍 사이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고요. 하마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머리에 풀을 뒤집어 쓴 모습이 마치 결혼식에 입장하는 신부 같습니다. 네, 거친 야생에 사는 동물들의 모습을 이렇게 만나보니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코미디 야생 사진 어워즈, 어떤 의미가 있는 사진들인가요? 네, 이 사진상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30년간 야생동물 사진만 찍어온 사진가들이 기획했습니다. 거칠고 위험한 사진보다는 사람과 닮은 재밌는 동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넓히는 것이 이 사진상의 목표입니다. 네, 재밌고 유쾌한 사진들 덕분에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콩레이는 타이완을 지나면서 세력이 약해지면서 내일 새벽쯤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되겠는데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는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대 300mm 이상, 전남 해안에는 최대 100mm 이상, 그방 남부지방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까지는 경북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는데요. 서울이 19도, 전주 18도, 대구 16도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